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9월 21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노려보세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종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 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이구, 지금 윤브리너님과 윤가님께서 우리 윤브라더스가 유튜브에서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도네이션을 해줬으니까 제로투를 춘다든가 삐끼삐끼를 춘다든가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벌칙이 될 것 같고요. 유부남들의 명절 꿀팁 요거 하나 방출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카레나는 이게 마카레나지. 윤가님 마카레나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떼레떼떼떼떼 마카레나 어쩌고 저쩌고 마카레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건강에 좋다라는 식으로 엄청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챌린지의 원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마카레나. 진짜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난다. 맞아. 마카레나 전인가 후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대국민 유행을 했던 게 DDR의 버터플라이가 있어요. 아이야이야 내나나 버터플라이 이야딴따란따 아라다다따 해가지고 그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오락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게 되게 얇은 그 비닐처럼 된 그 장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PC랑 연결해가지고 그 집에서 막 밟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층간소음의 층간소음의 온상이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얼리 어댑터셔가지고 그런 새로운 기계 같은 게 나오면은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PC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 DDR 그 장판을 사셔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요새도 이 얼리 어댑터라는 말을 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뜻은 똑같은데 옛날에 쓰던 용어가 있고 요즘 또 다르게 쓰는 용어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저희가 유비쿼터스라고 불렀던 거를 요즘은 IoT라고 부르듯이 그 시절에 우리는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또 다른 말로 쓰나? 이게 몰라서 요즘도 쓰나 보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엔스크린이라는 단어도 저희 때 한참 많이 썼는데 OTT를 엔스크린이라고 퉁쳐서 이제 이야기하죠. 엔스크린이라고 명명을 해놓으니까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그거예요. 휴대폰으로 보다가 PC로 봐도 이제 이어서 볼 수 있고 PC로 보다가 TV로 봐도 이어서 볼 수 있고 그게 그냥 엔스크린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가 비슷해요. 30대에서 40대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지 않나 싶고 이제 도네이션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은 썰이라기보다는 그냥 꿀팁 같은 건데 유부남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은 이제 명절 때 본가에 내려갔다 와서 어떻게든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해줘도 이게 좀 달라요. 그 미묘한 그 공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갔다 와서 이제 쉽게 말해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버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저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하면은,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이런 게 서운했어, 저런 게 서운했어 라고 하면은, 야,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네가 예민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역시 이제 결혼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죠. 근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논리와 팩트로 대응하는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혼하시고 신혼이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감정 컨트롤이 서로 안 돼가지고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은 가슴에서 끌어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결혼 10년 차가 다 돼가니까 이때쯤 되면은 와이프의 어떤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서운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팩트 여부에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게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편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랬어? 나 그때 그런 거였어? 나 진짜 그거 몰랐는데, 야, 그거 좀 서운할 만하네. 괜찮아?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바로 티 안 내고 이렇게 꾹꾹 참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같았으면 못 참았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너 대단하다. 그거 나 같았으면은 바로 뭐라고 했어. 야, 그거를 참았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지. 올라와가지고 좀 쉬고 싶었을 텐데, 이제 애 보고 한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어떡해? 지금 좀 쉴래? 지금 좀 나갔다 올래? 아니면 내가 애 데리고 나갔다 올까?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편을 들어주면은, 만약에 초보 단계에서 그렇게 막 역정을 내고 맞대응을 했을 때 그 긴장감이 한 일주일 정도를 간다면은, 이렇게 막 화내고 할 때 옆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리액션을 해주면은 진짜 하루도 안 갑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하루도 안 가서 다 풀립니다. 저희도 최근에 와이프가 갔다 와서 좀 힘들었다. 힘들죠. 그 무궁화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리고 올해 추석이 이례적으로 더웠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런 거 힘들었다, 저런 거 힘들었다 얘기할 때, 야, 다 같이 힘든 거야. 야, 힘들어도 도리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 한 일주일이 한 달 넘게 가고 해결된 듯 하다가도 내년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그럽니다. 차라리 그때 힘들었구나. 아유, 나도 힘들었는데 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아침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은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이제 와이프 기분이 풀려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초보 남편들, 요런 거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알아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거를 머리는 알죠. 근데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지금 거의 한 10년 차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푸른별님이, 근데 오빠는 왜 그렇게 말해?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네? 항상 똑같아. 미안한데 왜 그래? 이런 거. 알았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늘 그런 식이지. 무지성 공감 많이 살 길입니다. 진짜 맞아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짜증내거나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를 무지성으로 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버릇 잘못 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막상 해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공감해주고 했을 때 스스로 알아요. 다 어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기분 안 좋아서 했던 이야기들을 옆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성을 차리고 그제서야 자기도 좀 논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는 좀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다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좋게 좋게 서로 기분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슈퍼 T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이 MBTI 검사를 해보면은 T랑 F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완전 T스럽게 좀 대응을 했었는데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선천적인 F라기보다는 학습된 F라고 하겠습니다. 말싸움 이기는 건 한순간이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오래가는 법. 저 말이 진짜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나 개인의 승리보다는 집안 분위기의 어떤 평화가 오히려 더 득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때 나시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좀 낫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한 독립영화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뾰족하게 다뤄가지고 화제가 된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빌드업 한 건 아닌데 이야기하다가 생각난 겁니다. 장손이라는 그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제의 이런 문화를 굉장히 뾰족하게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 실제 그거를 보고 오신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후기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상영관이 얼마 없어요. 대중 상업 영화는 아니라서 독립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VOD 서비스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푸른별님도 개꿀잼이라고 하시죠. 특히 그 장손이라는 작품에서 다루는 게 아마 경상도 집안일 거예요. 제가 경상도 토박이 아니겠습니까? 대구 사람인데, 그래서 좀 더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좀 과도기에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저희 세대가 오면은 좀 더 나아질 거고, 아마 자식 세대가 되면은 좀 더 나아질 거고, 이렇게 점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잡설만 40분을 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명절은 이미 지났지만 가득 찬 보름달만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지갑도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곡식이 여물고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벌써 9월이면은 1년의 대부분이 지난 시점인데,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올해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곡식처럼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던 그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메인 컨텐츠가 끝났냐요? 아니, 여러분들, 제 방송의 메인 컨텐츠는 영화예요. 이게 메인 컨텐츠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메인 컨텐츠가 아닙니다. 지금 메인 컨텐츠 끝났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영화 이야기하면 조용할 거잖아. 항상 이렇게 잡설할 때는 막 채팅도 올라오고 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그 개콘 그 엔딩 음악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따란딴 그거 아니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계셔주세요. 썰풀이 방송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영화 방송입니다. 영화 이야기 시작하면은 채팅 아무도 안 치더라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닙니다. 그런 채팅 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금 베테랑2가 이제 5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제 개봉 9일차에 돌파를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과연 1000만을 넘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최근에 1000만 넘긴 한국 영화들의 500만 관객 돌파 시점을 조사를 해보자면은, 범죄도시 4가 6일 걸렸고, 파묘가 10일, 서울의 봄이 14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1도 이제 1000만을 돌파했는데, 베테랑 1의 경우에 이 500만 관객 돌파까지 1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베테랑 2가 지금 500만 관객 돌파까지 9일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이 다른 선례들을 봤을 때 제 예상에는 1000만 관객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 지난주에 어떤 것들 봤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메인으로 이야기할 거는 무도실무관인데, 그 전에 잔잔바리 그냥 뭐 리뷰라고까지 할 건 없고 그냥 요런 거 봤습니다, 요 정도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작품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먼저 이터레이션 1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단편 영화고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12분 38초 재생시간이 요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 끝나고 잠깐 짬내서 보셔도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2016년도 작품이고요.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은 완전 흰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큐브처럼 생긴 그 방에서 여자 주인공이 딱 깨어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리고 이 방은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방에서 깨어나는데, 기억은 계속 이어지지만 60초마다 같은 방에서 계속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기억은 그대로인데 60초마다 상황이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 방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60초 단위로 계속
연구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방 탈출 게임 같은 게 생각나기도 하고, 첫 번째 방을 탈출했더니 또 두 번째 방이 나오고, 이 방은 또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리셋이 돼서 다시 첫 번째 방에서 깨어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은 어떻게 탈출하는지 이미 학습이 됐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탈출해서 두 번째 방으로 가서 이 두 번째 방은 또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 루틴 안에서 지금 이 주인공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방을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영문도 모르고 정답도 모르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답인지 확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복되는 매 60초를 다 노력해서 보낸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아씨 몰라 이러면서 그냥 다시 깨어난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그 60초를 다 보내버리는 시기도 있고, 그 60초 동안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열심히 막 그 삽질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방법이 아니었어. 괜한 짓을 한 거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했던 우연한 행동에서 정답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영화 끝이 나요. 그 12분 38초 동안 계속 그런 장면만 보여주다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영화가 딱 끝나고 나면은 뭐지? 아니 뭐 어쩌라고 이거 무슨 영화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난해하긴 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목표가 생겼다 한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맞는 노력인지 아닌 노력인지, 내가 지금 이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신이 들 때보다 안 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기보다는 뭐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방금도 이야기했었던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열심히 막 삽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어.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게 맞는 일인 것 같아서 되게 공과 노력을 들였는데 한순간에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도 있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살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쯤 다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 경험이 과연 무의미한 경험인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헛물 캐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조차도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원했던 그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다 이야기를 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12분 38초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번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업이 개발자예요. 옛날에 많이 쓰던 압축 프로그램 중에서 빵집이라는 그런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사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개인 개발자가 그냥 개발해서 배포를 한 그런 압축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그 당시에는 많이 썼어요. 제가 한 대학생 때쯤? 근데 그 빵집에 이스터 에그가 있는데 등록 정보였나 그런 데 들어가서 뭐 특정 부분을 뭐 클릭 연타를 하거나 하면은 개발자가 자기가 쓴 장문의 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스터 에그가 그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장문의 글을 그 개발자가 거기에다가 써놓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그 문구를 떠올리면서 좀 힘을 냈는데, 거기 어떤 글이 있냐면은 처음 그 분야에 발을 들이는 일은 한강 바닥에 벽돌 쌓아 올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강 바닥에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 짊어지고 수심 깊은 곳까지 힘들게 잠수해가지고 겨우 벽돌 하나 딱 쌓고 한강 물 밖으로 나왔는데, 나는 분명히 저 벽돌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잠수하고 수영해서 벽돌 짊어지고 갔다 왔는데 수면을 보면은 티도 안 나. 근데 뭐 언젠간 되겠지
라는 생각에 티가 나든 안 나든 계속 그 벽돌을 가지고 그렇게 한강 바닥에서부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수면 위로 그 벽돌이 하나씩 올라오게 되고, 어느 기점부터는 내가 그 벽돌을 쌓는 족족 그게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는 식의 그 글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내가 벽돌 쌓고 왔는데 티도 안 나고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자신한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저한테는 그 글이 감명 깊게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 문구를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나 이 이터레이션 1이라는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나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보니까 그 빵집 개발자의 글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인가요? 라고 하는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랑도 좀 컨셉이 비슷하네요. 근데 그거를 좀 단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터레이션 1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터커 앤 데일 vs 이블을 드디어 봤습니다. 국내에서 리메이크된 핸섬 가이즈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 원작은 대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작품이 이제 OTT나 VOD 서비스에서 다 내려가서 국내에서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핸섬 가이즈가 의외의 흥행을 하니까 메가박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재상영도 하고, 최근에 배급사 유튜브를 통해서 명절 기간 동안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유튜브에도 심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신체 훼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블러 처리를 해놓긴 했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그 블러 처리된 그 버전으로 이제 감상을 했고요. 핸섬 가이즈와 이 원작의 차이점이라면은, 핸섬 가이즈는 오컬트적으로 풀어갔잖아요. 근데 이 원작은 연쇄살인마의 그 결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요. 현실적이죠. 후반부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사실 막 그렇게 감흥이 있진 않았거든요, 원작을 보면서. 근데 원작을 먼저 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제 집어넣은 핸섬 가이즈보다 아무래도 연쇄살인마라는 보다 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간 이 원작을 좀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작이 좀 더 나았던 거는 이제 핸섬 가이즈는 아무래도 15세 걸린 거로 개봉을 했다 보니까 잔인함을 묘사함에 있어서 약간 제약이 좀 있었어요. 좀 간접적으로 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원작은 대놓고 19금 작품이다 보니까 완전 적나라하게 다 나오거든요. 뭐 신체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제가 봤던 거는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했지만, 원작이 표방했던 게 그 클리셰를 다 깨는 B급 호러, 뭐 고어물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을 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장면이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막 웃을 수밖에 없는 어떤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요소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잔혹함을 묘사했다라는 점에서는 원작이 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웃음 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핸섬 가이즈가 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섬 가이즈가 더 좋았지만 원작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지금 요거를 5,500원이었나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소장해서 감상할 수 있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챙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구매해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도실무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무도실무관 이야기의 컨셉은 좀 스포일러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요즘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 베테랑2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리뷰를 이제 베테랑2와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도실무관과 베테랑2 둘 다 스포일러를 포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두 작품 모두 다 알고 본다고 해서 뭐 감상이 크게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될 그런 작품들은 아니긴 해요. 이거는 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고, 안 보신 분들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고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브리너 님이 저는 베테랑 2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13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고 왔습니다. 이 청년경찰과 사냥개들로 이름을 알린 김주환 감독이 연출한 액션 코미디 영화이고요. 이 김우빈 배우와 김성균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김주환 감독이 흥행시켰던 작품들 공식이 남성 투톱 버디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경찰, 사냥개들 다 남성 투톱 버디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무도실무관에서도 그 공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평도 좋고 실제로 이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공식이 이번에도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태권도, 검도, 유도 각 3단, 합치면 총 9단이죠. 이런 무도 유단자인 이 김우빈 배우가 연기하는 이정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이 김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보호관찰관 김선민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선민의 제안으로 무도 실무관이 되어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감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개 3일 만에 830만 뷰를 달성을 했고 글로벌 비영어 부문 1위에 기록이 됐었죠. 막상 국내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고는 있는데 대세 여론은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2랑 비교를 하면서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작품으로 감상을 했어요. 베테랑 2랑 비교하는 여론이 대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소재예요. 소재. 여러분들 무도실무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는 아예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은 높은 확률로 강력범죄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게 사실 뭐 쉽지는 않겠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일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태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를 몰랐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별님이 액션이 좋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액션만 좋다라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그 이야기도 그 액션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런 소재를 썼다. 요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아요. 이 버디물 장인이 만든 작품답게 이 정도, 선민 요 두 캐릭터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이 김우빈 배우가 본인과 어울리는 캐릭터를 좀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글서글하고 능청스러운데 양아치는 아니면서도 좀 듬직한 그런 느낌을 낸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 김우빈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과 요 캐릭터의 이미지가 잘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 캐스팅도 좋긴 했는데 저는 주인공들보다 이 범죄자들 캐스팅이 진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메인 빌런이 등장하기 전까지 좀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오는 자잘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범죄자들을 연기하는 이 배우들이 되게 생소한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좀 연극무대 같은 데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이런 진짜 저런 범죄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잘 살게끔 그 분들이 비록 단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열연 덕분에 이런 주인공들의 활약이 좀 더 돋보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범죄자 캐스팅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푸른별님이 말씀하셨던 이 그 부분인데 불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액션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일단 타격감은 잘 살렸어요. 이 감독의 전작인 이 사냥개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냥개들이 내용은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뭐 무난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복싱 베이스의 이제 액션을 선보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잘 살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보는 재미로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이 주인공인 이정도라는 요 캐릭터가 태권도, 검도, 유도 각 3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각각의 종목을 활용한 액션들이 다 나와요. 다 잘 살린 것 같고 특히 저는 이 유도 연출이 좀 좋더라고요. 바닥에 순식간에 내려 꽂아버리는 그런 연출이 나오는데 이 내리 꽂는 맛 같은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연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베테랑 2를 보기 전에 이 작품을 봤더라면은 좀 더 좀 액션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베테랑 2에 나오는 그 액션들을 보고 나서 이 무도실무관을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테랑 2에서 나오는 액션들은 이제 글로벌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중 액션 장면이나 계단 액션 장면이나 이런 것들. 무도실무관에 나오는 액션도 물론 뭐 훌륭하지만 바로 직전에 감상했던 이 베테랑 2랑 이제 보면서 계속 비교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막 와닿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베테랑 2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서 가보자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도실무관은 이 베테랑 2에서 류승환 감독이 지양하고자 했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일단 그 사적 제재가 등장한다는 점은 두 작품 모두 다 비슷합니다. 이 사법 체계의 관대함과 공권력의 한계를 이 두 작품 모두 묘사하고 있죠. 같은 소재를 활용을 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베테랑 2에서는 빌런인 해치가 자경단이고 무도실무관에서는 주인공이 자경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 관객들은 사실 심적으로 공권력의 한계를 채워주는 이 자경단을 응원하고 싶은데, 베테랑 2에서는 잡아야 되는 존재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사적 제재가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정의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고, 무도실무관에서는 대놓고 주인공이 자경단이기 때문에 응원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나오거든요. 어느 쪽에 더 공감하냐에 따라서 두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미로 따지자면 무도실무관이 더 통쾌하고 재밌었다. 요게 좀 대세 여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빌런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않는다. 요 점도 두 작품이 좀 비슷한 그런 요소입니다. 베테랑 2에서도 해치가 왜 그런 사적 제재를 하고 다니는가, 여기에 대한 뭐 사연이라든가 이런 묘사가 없잖아요. 무도실무관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는 이 크고 작은 범죄자들이 사연이 없어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뭐 이런 묘사는 일절 없습니다. 요즘 추세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선호도도 그렇고, 이 악인에게 굳이 사연을 붙이지 않는 쪽이 더 좋아서 그런 면에서는 두 작품 모두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빌런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이 두 작품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이 무도실무관은 선악구도가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빌런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게 이 작품상에서 이 빌런이 저지르는 이 악행들을 쭉 전시를 해요. 간단해요. 이 빌런과 영웅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영웅은 그냥 빌런을 때려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관객들이 아유 저 나쁜 놈 저거 우리의 정의로운 주인공이 언제 때려잡아주나, 이거를 기다리게 만들고 결말에 가서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주인공이 그 빌런을 때려잡으면 되는 거죠.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최종 빌런을 때려잡을 때 주인공인 정도는 무도실무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자경단 활동으로 잡은 셈이 되겠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자경단 활동을 해서 나쁜 놈을 때려잡았는데 잘했다고 상도 주고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권선징악으로 끝나면서 쉽게 말해서 사이다 결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베테랑 2는 그 반대예요. 영화상에서는 검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사적 제재를 하고 다니는 그 대상이. 그래서 관객들은 은연중에 이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해주는 이 존재인 이 해치가 작품상에서는 계속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해치든 뭐든 누구든 간에 저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저 범죄자들을 누가 좀 조져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그 역할을 해치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해치가 체포가 될 때는 통쾌함보다는 이게 맞나? 아니 나 해치가 저 나쁜 범죄자들 다 단죄하고 다녀줘가지고 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좀 시원했는데 왜 체포를 해?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도실무관에서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상도 주는데, 베테랑에서는 체포를 해요. 완전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두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좀 나뉘게 되는 것 같고, 베테랑 2는 무도실무관과는 달리 빌런이 되게 모호합니다. 이 반성하지 않는 그 범죄자들이 빌런인지, 그들을 사적 제재하고 다니는 이 해치가 빌런인지, 아니면은 이런 해치 이슈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사이버 레카가 빌런인지, 아니면은 이런 선동에 어떤 검증도 없이 무지성으로 수용하면서 휘둘리는 이 대중들이 빌런인 건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복잡한 거예요. 뭔가 이 선악 구도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두 작품에 대한 평이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아니 액션 오락영화 보러 왔는데 무슨 고민이야
그냥 보는 동안 재밌고 통쾌하고 그러면 됐지.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작품을 만드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무도실무관이나 베테랑 1편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베테랑 2는 당연히 불호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2에 대한 불호 여론과 함께 이 무도실무관이 더 낫던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은 과연 정의가 될 수 있는가? 요런 답도 없고 쉽지도 않은 의문을 던지는 작품보다는 죗값을 충분히 다 치르지 않고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그 범죄자들을 누군가가 시원하게 참교육해주는 작품이 더 쉽고 더 직관적인 재미를 제공하잖아요. 어느 작품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런 걸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차이 때문에 두 작품이 비교가 되면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굳이 제 개인적인 이제 호불호를 따지자면은 저는 베테랑 2가 더 좋았어요. 그럼에도 요런 차이점들을 정리를 하면서 무도실무관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무도실무관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영화로서는 좀 볼만한 작품이고요. 클리셰가 반복되는 작품이 불호인 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 주인공인 정도가 무도실무관을 그만두고 이제 자경단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최종 빌런을 이제 자기 크루들끼리 찾아다니잖아요. 최종 빌런이 있는 그 장소를 찾았어. 찾은 거 오케이? 좋아요. 찾았으니까 빌런을 제압하러 들어가요. 제압 시도하는 거 오케이.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정도의 입장이었더라면은 내가 빌런을 제압하러 들어가기 전에 신고라도 해놓고 심지어 수배령까지 떨어져 있는 빌런이었잖아요.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그 범죄자를 어디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찾았는데 빨리 와주세요 라고 신고라도 해놓고 이렇게 제압을 하러 들어갈 것 같은데 공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 몸빵으로 들어가서 이 빌런을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마석도처럼 시원하게 막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전 끝에 이제 제압을 하게 되죠. 주인공의 활약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묘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고 오락 영화에서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주인공이 멋있게 보이면은 그냥 그만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예시를 요거 하나만 딱 들었는데 이런 요소들이 좀 곳곳에 많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좀 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액션 오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우빈 배우나 김성균 배우의 팬이라면은 한 번쯤 챙겨 보셔야 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듯이 지금까지는 미처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영웅인 이런 무도실무관이라는 분들에 대한 관심의 계기로 이 작품을 삼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사적 제재물 중에 최고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베테랑 2가 아직까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해외 작품까지 가면은 뭐 배트맨 시리즈도 있고 고뇌와 고민들을 담은 작품들이 있는데 국내 작품 한정으로는 이런 자경단 활동이나 사적 제재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담은 작품이 베테랑 2 말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베테랑 2가 아직까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던 작품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하고 개봉작 소개 간단하게 하고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 1 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지금 요 취직에 계시는 윤가님께서 트랜스포머 1 시사회에 다녀오셔서는 극찬에 극찬을 막 하셨어요. 너무 재밌다고 꼭 보라고 했는데 이 시사회 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트랜스포머 1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실사 버전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버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사 영화 트랜스포머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내용도 재밌고 그리고 성우 캐스팅이 되게 빵빵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배우들이 성우진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오신 분들이 다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서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금요일에 제가 예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고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영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이 고 변희봉 배우의 1주기였습니다. 고 변희봉 배우의 서거 1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삼가 고인을 추모하겠습니다. 사실 이 변희봉 선생님이 한국 영화와 방송계에 얼마나 큰 별이셨어요. 그죠? 1970년에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반세기 동안 연기자로 활동을 하신 거죠. 많은 굵직한 작품에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연기를 선보여 주신 분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중한 작품들의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넷플릭스 신작들에 대한 예고편이 대거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 뭔가 뭐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정보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12월 26일에 6부작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제작비가 1,000억 원 규모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1,000억 원 규모라는 게 이정재 배우나 이병헌 배우 같은 이런 주연진의 개런티를 제외한 제작비가 1,000억 원 규모라고 해요. 야, 포함하면은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대하 드라마도 아니고 6부작이잖아요. 와, 진짜 넷플릭스의 자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 시즌2의 예고편도 공개가 됐는데 10월 25일에 공개가 되고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마찬가지로 6부작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연출과 각본은 전작과 동일하게 연상호 감독이 맡게 됐고 이 정진수 역이 시즌1 때 유한이었는데 유한 배우가 지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김성철 배우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김성철 배우도 충분히 연기 잘하고 괜찮은 배우기 때문에 시즌2에서 배우가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걱정은 안 들어요. 믿고 가도 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김성철 배우는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부디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니빌레브 감독의 듄 시리즈 매니아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듄 친자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을 정도인데 이 드니빌레브 감독의 영화 듄에 프리퀄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물로 제작이 됐고요. HBO 맥스에서 11월에 공개 예정이고 요것도 6부작입니다. 제목은 듄 프로퍼시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듄 세계관에 이 베네 게스리트의 기원을 다루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작 소설보다 1만 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너무 궁금한데 사실 HBO 맥스가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듣고 있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도 시즌2가 공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1조차 국내에 정식 서비스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듄 프로퍼시도 국내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이것도 예고편 공개에 대한 뉴스인데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놉시스를 보니까 인류가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개척단을 보내고 새로운 개척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 행성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그 위험한 임무에 복제인간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험한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그 복제인간이 뭐 죽게 되더라도 또 다른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복제인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제목은 미키 7이에요. 죽은 전임자의 기억을 가지고 복제된 7번째 미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의 제목은 미키 17이잖아요. 그래서 원작에 있는 그 미키보다 10번은 더 죽은 미키라서 미키 17이라고 제목을 바꿨다라고 봉준호 감독이 오피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내 개봉일은 2025년 1월 28일입니다. 새해 선물로는 손색이 없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 부국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해요. 부산국제영화제, 줄여서 이제 부국제라고 하는데 대체 부산국제영화제가 뭔데? 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선균 배우의 특별전도 열리게 되죠.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제 꿈이 이런 영화제에 참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통으로 집을 비우고 부산에 내려갔다 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꿈만 같은 이야기고 아마 아이가 뭐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돼서 부모의 손길을 좀 덜 탈 때가 되면은 이런 영화제 기간에 다른 지역에 좀 오랫동안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제 기간에 제가 낭만이 뭐냐면은 이거 저도 듣기만 한 이야기라서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부국제 기간에 행사장 근처에 술집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영화 관계자들이나 배우들이 그냥 와가지고 커피 먹고 있고 술 먹고 있고 막 그렇대요. 거기서 의외로 많이들 본다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이 영화인들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언젠가는 좀 이렇게 부국제나 이런 데 참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제에 가서 하루에 2편 이상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분이 또 계셨군요. 저는 굳이 영화제뿐만 아니더라도 연차 하루 쓰고 하루 종일 영화만 보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극장에서 보는 거는 하루에 2편이 한계예요. 욕심내서 3편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2통이 옵니다. 이게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그 봤던 거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하루에 2편까지 보는 게
그냥 정상 컨디션 유지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한계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편집본만 들으시다가 라이브에 오신 윤브리러님, 제가 어떤 부분들을 편집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편집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영화 이야기만 딱 남거든요. 라이브에 오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꿀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